과연 수많은 비료를 퍼붓고 땅을 깊게 뒤엎는 것만이 텃밭을 월동 준비시키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만약 우리 선조들은 화학약품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는데도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백 년간 검증된 방식을 사용해서 내 텃밭을 스스로 회복하는 생태계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중 몇 가지는 정말 놀라움을 안겨줄 거예요. 참, 바로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가을 루틴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깊게 땅을 파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이해해 봅시다. 우리 선조들의 농사 철학은 현대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최대치를 짜내야 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처럼 존중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땅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 지렁이들이 미래의 수확을 위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요 목표는 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흙 스스로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자연과의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우리가 잊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그들의 농사기술, 즉 아그로 테크닉의 핵심 토대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토양 미생물군 소일 미크로비옴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흙은 수많은 미생물, 곰팡이, 그리고 물론 지렁이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지런한 일꾼들이 식물을 키우는 비옥한 층인 부식토 후무들을 만들어냅니다. 쟁기를 이용한 깊은 밭가리와 같은 어떤 종류의 거친 개입도 이 연약한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흙의 층을 뒤집어 공기 중에서 죽는 혐기성 박테리아를 위로 노출시키고 반대로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박테리아는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토양 구조는 파괴되었고 땅의 비옥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 나눌 모든 추가적인 행동들은 바로 이 먹여 살리는 대지에 대한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명 토양이라는 철학을 이해하면 다음 원칙 또한 자연스럽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게 흙을 파지 않는 것, 즉 심층 경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말 농부들에게 가을철 밭 갈기, 깊은 경운은 거의 필수적인 일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잡초가 제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흙의 층을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쟁기 대신 쇠스랑이나 간단한 호미만을 이용해 표면만 살짝 긁어주었습니다. 흙을 다루는 깊이는 보통 5에서 7cm를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이것이 흙의 구조와 수분이 뿌리까지 올라오는 통로인 모색관을 그대로 유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렁이나 미생물 같은 토양 생물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잡초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살짝 잘린 잡초 뿌리는 흙 속에 남아 썩으면서 오히려 훌륭한 유기질 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땅의 기운을 소모시키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토양을 더욱 비옥하고 구조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수확으로 가는 느리지만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비료는 필수였죠. 그리고 밭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황금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 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갓 나온 생거름은 가을의 밭에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생거름이 작물의 뿌리를 태울 수 있고 잡초 씨앗과 병원균의 온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름은 반드시 퇴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큰 더미로 쌓고 그 사이에 지피나 이탄 혹은 그냥 흙을 자주 섞어주었습니다. 이 더미 안에서는 고온 발효 과정이 시작되어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고온에서 잡초 씨앗, 기생충알, 그리고 각종 병원균이 모두 박멸되었습니다. 거름이 완전히 숙성되는 과정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렸습니다. 그 결과 숲의 흙 냄새가 나는 푸석푸석하고 검은색의 완숙 퇴비가 만들어졌습니다. 밭에 주는 주된 비료가 바로 이 완숙 퇴비였습니다. 이 퇴비는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흙의 구조를 개선하여 수분을 잘 머금고 공기가 잘 통하는 건강한 토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름 외에도 각 집집마다 퇴비더미, 즉 퇴비장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모아버리는 장소가 아니었죠. 이건 비옥함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천연 생물 반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채소 줄기, 씨앗이 없는 잡초, 주방에서 나온 껍질 같은 음식물 찌꺼기, 장아찌, 낙엽까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층을 교대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질소가 풍부한 녹색의 축축한 폐기물 층과 지피나 톱밥처럼 탄소가 풍부한 갈색의 마른 폐기물 층을 번갈아 가며 쌓았죠. 그래야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퇴비더미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물이나 풀로 만든 액체 비료를 뿌려 주었습니다. 또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끔씩 뒤집어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그 쓰레기 더미는 모든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퇴비, 즉 만능 비료로 변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순환의 예시였습니다. 버려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이 땅으로 되돌아가 그 힘을 배가시키는 이상적인 순환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거름 가축 분용은 부족한데 넓은 면적의 토지 비옥도를 높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선조들은 아주 기발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비 녹페이 또는 오늘날 흔히 시데라트라고 불리는 녹색 비료입니다. 주요 작물 수확을 마치고 난 뒤 텅 비게 된 경작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정 작물들을 파종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된 작물은 월동호밀, 살갈퀴, 클로버, 루핀 또는 겨자 등이었습니다. 이 작물들은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충분한 양의 녹색 물질, 줄기와 IPL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물들이 주는 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들의 강력한 뿌리 시스템은 토양을 깊숙이 갈아엎어 토양 구조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둘째, 클로버나 살갈퀴와 같은 콩과 작물들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이용해 대기 중의 질소를 포집하고 이를 토양에 축적시켜 영양분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이른 봄이 되면 키워낸 녹색 물질을 베어내고 밭의 표토층에 묻거나 섞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묻힌 녹비는 흙 속에서 빠르게 부숙푸쇼 되어 다음 작물들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별도의 노동력 없이 밭에 직접 퇴비 컴포스트를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궁이가 있는 집이라면 그곳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였죠. 이 재는 절대 버리지 않고 겨울 내내 소중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재는 자연이 만들어낸 고농축 미네랄 비료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칼륨이 풍부하며 인 칼슘은 물론 마그네슘, 붕소, 망간 등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영양 성분이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이 되면 밭을 갈아엎기 전에 이 재를 흙 위에 골고루 뿌려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인 산성 중화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흙은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작물 성장을 방해합니다. 재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산성도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줍니다. 그 결과 유익한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식물이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재는 민달팽이 같은 특정 해충을 퇴치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에 흙이 그대로 노출되는, 즉 벌거벗은 땅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흙이 덮여 있지 않으면 바람과 물에 쉽게 휩쓸려가고 땅이 깊숙이 얼어버려서 흙 속 생물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멀칭, 물칭, 쉽게 말해 밭을 덮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멀칭 재료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했는데요. 집, 건초, 산에서 긁어모은 낙엽, 이탄, 토탄, 심지어 베어낸 풀 등 무엇이든 사용했습니다. 이 멀칭층은 땅의 일종의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흙이 깊게 얼어붙지 않고 포슬포슬한 구조와 수분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죠. 겨울에도 이 덮개 아래에서는 생명활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렁이와 미생물들이 멀칭의 아래쪽 층을 서서히 분해하며 좋은 부식토 후지2, 후무트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했으니까요. 그렇게 봄을 맞이한 땅은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이미 어느 정도 비료까지 된 상태로 파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칭 재료를 살짝 걷어내기만 하면 바로 씨앗을 뿌릴 수 있었죠. 이는 봄철 경작에 드는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해주는 조상의 지혜였습니다. 늪과 호수가 많은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은 두 가지 강력한 천연 자원인 이탄과 사프로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잘 분해된 저지 이탄 피아틀은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능력 때문에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는 무거운 점토질 흙을 더 푸석하고 통기성이 좋게 만들었으며 반대로 가벼운 사질 토양은 수분을 더 잘 보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탄은 보통 가을에 밭 전체에 고르게 뿌렸습니다. 또한 퇴비의 훌륭한 재료가 되거나 멀칭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프로펠, 사프로펠은 담수 바닥에서 채취한 진흙 침전물입니다. 이것은 성분 구성이 매우 독특한 비료입니다. 사프로펠은 엄청난 양의 유기물, 부식산, 비타민, 그리고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채취한 진흙은 잘게 부스러지는 구조를 갖도록 건조시키고 겨울 동안 얼렸으며 그 후에 토양에 넣어 사용했습니다. 사프로펠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자연 그 자체가 선사한 진정한 비옥함의 묘약이었습니다. 오래된 농업 서적을 살펴보면 오늘날에는 다소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비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부산물, 즉 골분구fun과 혈분CFN 같은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가축을 도살한 후에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뼈는 부스러질 때까지 감에서 태운 다음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골부는 인피과 칼슘 치해를 장기간에 걸쳐 공급하는 훌륭한 원료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는 특징이 있었죠. 가을에 땅에 뿌려두면 천천히 분해되면서 식물에 수년에 걸쳐 꾸준히 영양을 공급했죠. 한편 건조된 피를 가공하여 만드는 혈분은 유기태 질소 N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주로 봄철에 식물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급속 스타터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료들이 대량으로 쓰이진 않았고 가장 귀한 작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조상들의 살림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폐기물에 가까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에서 가치와 쓸모를 찾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전해 내려온 놀라운 농업기술 중 하나는 바로 온열 두둑, 즉 따뜻하거나 높은 텃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이 짧고 서늘한 북부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을의 깊이가 대략 57m 정도 되는 도랑을 팝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굵은 유기물 잔재들, 예를 들어 굵은 나뭇가지나 오래된 관목의 줄기, 썩은 나무, 부스러기 등을 깔아 배수층을 만듭니다. 그 위에는 크기가 좀 더 작은 유기물, 즉 작물 잔재, 잡초, 낙엽, 주방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등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잘 발효된 퇴비나 부엽토를 덮고 마지막으로 비옥한 겉흙으로 덮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두둑 내부에서는 봄이 되면 유기물이 활발하게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 덕분에 흙이 일반 밭보다 훨씬 더 일찍 따뜻해집니다. 그 결과 모종을 2-3주 더 일찍 심을 수 있게 되며 심지어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고온성 작물까지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온열 두둑은 스스로 열을 내고 비료까지 만드는 자체 발열 및 자체 비료 공급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 두둑은 한번 만들면 수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가 갈수록 토양이 점점 더 비옥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엄격하게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작물 돌려짓기, 즉 윤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작물을 같은 자리에 몇 년 연속 심으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병충해가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심는 작물을 바꿔가며 재배했죠. 양배추를 심었던 자리에 다시 양배추를 심거나 감자 다음에 또 감자를 심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작물 윤작에는 체계적인 순서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나 호박처럼 땅에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는 작물, 소위 땅의 욕심쟁이라 불리는 작물을 심은 다음 해에는 오히려 토양의 질소를 공급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콩과 작물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흙이 부드러워야 잘 자라는 뿌리채소, 근채류를 심었죠.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첫째, 식물마다 흡수하는 영양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토양이 한쪽으로만 고갈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둘째, 특정 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해충과 질병의 생애 주기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텃밭의 건강과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눈은 단순히 겨울에 내리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밭과 텃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축복이었죠. 그들은 눈을 겨울 이불 혹은 농부의 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봄철의 수분 공급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껍게 쌓인 눈은 최고의 천연 단열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30플람 40cm 정도 쌓이면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몰아쳐도 땅은 거의 얼지 않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0도씨 근처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유익한 토양 미생물이나 다년생 식물의 뿌리가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가장 중요한 농사일 중 하나가 바로 눈 가두기, 즉 적설 보존이었습니다. 텃밭 주변에는 키가 큰 작물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방풍막을 만들거나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밭고랑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바람이 이 귀중한 눈을 밭에서 쓸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생명수로 여겨졌던 눈 녹은 물이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다가오는 한 해 농사에 필요한 수분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따라서 눈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풍년을 이루는 핵심 열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제초제 없이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어떻게 잡초를 관리했을까요? 그들은 잡초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기보다는 오히려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예방이었습니다. 첫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덜 사근거름 대신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토양에 유입되는 잡초 씨앗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죠. 둘째, 멀칭 피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지피나 낙엽을 두껍게 덮으면 잡초가 빛을 보며 올라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싹이 튼다고 해도 워낙 약해서 쉽게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적절한 시기에 김을 매는 작업입니다. 잡초가 씨앗을 맺기 전에 초기에 제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록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꾸준히 하는 정기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작물을 촘촘하게 심는 밀식 재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문화 작물이 자라면서 스스로 땅을 가려버려 경쟁하는 잡초의 성장을 억제한 것입니다. 때로는 유인 관수, 물대기 같은 기술도 썼습니다. 가을에 빈밭에 물을 뿌려 잡초가 싹을 틔우도록 유도한 다음 싹이 올라오면 호미로 긁어내 죽여버렸죠. 이것은 단순히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식물의 생물학적 지식과 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도 예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병든 식물을 치료하기보다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이때 강력한 피톤치드 성분을 가진 아주 흔한 식물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나 양파 껍질, 고추, 쑥을 달여서 우려낸 액체를 해충을 쫓아내기 위해 밭에 뿌려주었습니다. 목재를 태운 제잿가루는 단순한 비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배추의 뿌리혹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심기 혼작에 매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특정 식물들이 서로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밭고랑 근처에 심은 메리골드 금잔화는 선충을 쫓아냅니다. 함께 심은 양파와 당근의 냄새는 각각 양파와 당근을 공격하는 해충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딜딜은 진딧물을 잡아먹는 이로운 곤충들을 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방식은 단영안의 관찰을 통해 정립된 하나의 과학이었으며 텃밭에 건강한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화학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최고의 조력자로 지렁이를 꼽았습니다. 땅에 지렁이가 많다는 것은 그 토양이 건강하고 비옥하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영농 방식은 이 부지런한 일꾼들의 개체수를 늘리고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깊은 경운을 피함으로써 지렁이들의 통로와 서식지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퇴비, 부숙토, 멀칭과 같은 유기물을 꾸준히 투입하면 이들에게 풍부한 먹이가 공급됩니다. 지렁이는 유기 잔여물을 섭취한 뒤 장을 거쳐 배설하는데
이 과정에서 효소와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하게 더해집니다. 이 배설물, 즉 분변토 코프롤라이츠, 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농축된 유기질 비료, 바로 바이오 휴머스입니다. 게다가 지렁이는 땅속에 수많은 통로를 만들어 토양 구조를 이상적으로 개선합니다. 덕분에 흙은 아주 부드러워지고 물과 공기가 잘 통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쟁기보다도 훌륭하게, 그것도 공짜로 일합니다. 지렁이에게 유리한 환경만 조성해 준다면 여러분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스스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건조한 지역이나 여름 가뭄이 심했던 해에는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가을철 깊은 물주기, 즉 월동전 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이 젖은 땅보다 겨울에 훨씬 깊게 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흙이 얼 때 생기는 얼음 결정체가 과실수나 관목을 포함한 다년생 식물의 뿌리를 찢어 손상시키고, 이는 식물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늦가을, 낙엽이 진 후이지만 본격적인 서리가 내리기 전에 밭과 정원에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물이 충분히 흡수되어 흙 속 깊이 최소 1m까지 젖도록 여러 단계에 걸쳐 시간을 두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가득 찬 땅은 느리게 얼고 깊이도 얕게 얼기 때문에 뿌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을에 확보한 충분한 수분은 식물이 이듬해 봄에 성공적으로 자라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봄 가뭄이 예상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물 관리 기술은 물리적, 생물학적 원리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어려운 기후 조건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산성 토양, 예를 들어 포도졸이나 이탄 토양에서는 가을철 석회 작업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리 절차였습니다. 옛 조상들은 특정 밭에서 비트나 양배추 같은 작물은 잘 자라지 않는데 쇠뜨기나 수영신맛 나는 풀 같은 식물들이 무성한 것을 보고 흙의 산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성도가 너무 높으면 땅의 양분이 충분하더라도 식물이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양배추 무사마귀병 같은 각종 병충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산성도를 중화시키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했습니다. 소석회, 가수석회, 고토석회, 빻은 백악 분필 재료, 심지어 오래된 벽돌의 회반죽까지 사용했죠. 이 중화제들은 흙을 깊게 갉거나 밭을 뒤엎는 가을 작업 시기에 맞추어 토양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겨우내 토양의 산성 물질들과 충분히 반응하여 이듬해 봄에는 작물 성장에 유리한 중성에 가까운 토양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업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 산성화된 정도를 봐가며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했습니다. 순전히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화학적 토양 개량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텃밭 일을 할 때 모든 작업을 자연의 흐름과 리듬에 맞춰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는 없었지만 수백 년간 쌓아온 관찰 기록이 바로 민간 절기 달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날짜를 보기보다는 자연이 보내는 징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벚꽃이 만개하면 감자를 심을 때이고 민들레 씨앗이 날리기 시작하면 오이를 파종할 때가 된 것이죠. 또한 달의 위상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달이 차오르는 상현 시기에는 식물의 수액이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땅 위로 자라는 작물을 심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달이 기우는 하현 시기에는 모든 기운이 뿌리로 모이므로 뿌리 채소를 심기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지만 현대 과학 연구는 달의 주기가 실제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작업 역시 특정한 시기에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전정은 잎이 다 떨어진 후 낙엽 진 후에 했고, 장미를 덮어주는 월동 준비는 첫 서리가 내린 후 안정적인 추위가 시작될 때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순환주기를 따르는 방식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며 모든 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을에는 특히 이듬해 수확과 직결되는 다년생 작물, 즉 과실수나 베리류 관목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느냐에 따라 다음 해의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끝나고 낙엽이 지면 위생 전정 작업을 했습니다. 말랐거나 병들거나 부러진 가지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어린 나무의 줄기는 흙과 황사구리를 섞은 석회 용액으로 흰색 칠을 했습니다. 이는 햇볕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생기는 동해 슈앙하이로부터 나무 껍질을 보호하고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 밑동 주변에는 두꺼운 퇴비나 이탄 피트모스볼을 깔아 반드시 멀칭해 주었습니다. 이는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뿌리가 얼어 죽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 묘목이나 포도, 장미처럼 추위에 약한 작물들은 추가적으로 덮개를 씌워 보호했습니다. 이때 주로 소나무나 가문비나무 가지인 솔가지, 라프니그를 사용했습니다. 솔가지는 눈을 잘 가두어 공기층을 만들고 동시에 해빙기 동안 식물이 습해져 썩는 것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어린 나무의 껍질을 심하게 갉아먹을 수 있는 쥐들이 솔가지를 싫어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텃밭을 가꾸는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방법들 중 다수는 구식일 뿐만 아니라 유기농법의 핵심이 되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을철 깊은 경작 대신 괭이 등을 이용해 겉흙만 살짝 긁어주는 정도로 만족하세요. 빈밭은 반드시 풀베기, 잔여물이나 낙엽으로 멀칭, 덮어주기를 해주세요. 퇴비 더미를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쉽고 여러분의 텃밭이 얼마나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두 1단계는 녹비작물, 예를 들어 성장이 빠르고 토양 건강에 좋은 겨자를 심어보세요. 바비큐나 난로에서 나오는 나무재를 모으세요. 이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비료입니다. 이런 간단한 단계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밭에서 자연적인 비옥도 회복 과정을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땅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땅은 이러한 보살핌에 대해 반드시 풍성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수확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재적인 생태학자였던 셈이네요. 그분들은 자연과 맞서 싸우는 대신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움을 얻으며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흙은 단순히 죽은 물질이 아니죠. 그들은 흙이야말로 먹이를 주고 겨울에는 잘 덮어주고 병들면 치료해야 하는 복잡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 흙을 화학비료로 척박하게 만들거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멀칭, 녹비작물, 퇴비, 재, 그리고 지렁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들은 단순히 옛날 방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현명한 농사의 기본입니다. 바로 우리 작은 땅을 진정한 살아있는 생태계로 만드는 길인 셈이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오래된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은 올가을 자신의 텃밭에 어떤 것을 적용해 볼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